정부가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진단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생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게임이나 영상뿐 아니라 의료, 군사 분야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OEM 수입차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량은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틀에 갇힌 각종 규제를 풀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로 불리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세가 부진합니다. 관련 중소기업계는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흥은 없고 규제만 존재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업계 목소리 듣기에 나섰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지 현장에 동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열고 들으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계는 각종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오락실 등에 설치된 게임을 뜻하는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규제로 인해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PC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도 무시할 순 없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006년 발생한 성인용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건전한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들까지 강한 규제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청소년 게임기의 티켓이나 메달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길도 막히고 또 내수도 할 수 없습니다. 몇십조 시장인데. 수출길은 막혀버렸고 내수 시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몰락의 길을 걷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인형 뽑기 열풍으로 다시 주목받는가 싶었지만 경품 대상은 5,000원 이하의 문구와 왕구류에 묶였고 결국 값싼 중국산 인형이 판을 치자 뽑기의 인기는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업계는 경품 대상을 생활용품으로 확대하고 가격도 10,000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이 아닌 산업의 쇠퇴를 불러오는 규제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는 국내 게임 산업. 사행성이라는 단어로 놀이를 노름이라는 틀에 가둬 산업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도로나 철도, 항만과 공항 등 기존 SOC 사업과 달리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을 생활 SOC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까지 직접 나서 생활 SO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8조 7천억 원. 정부가 내년에 투입하기로 한 생활 사회간접자본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짓고 지역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 생활 SOC.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하는 전통적인 SOC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생활 SOC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 은평구에 한 도서관을 찾아
생활 SOC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활 SOC 투자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균형 발전도 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생활경제 SO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SOC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망 등 기존 SOC 투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히는 곳이거든요. 대각순환도로가 유일하게 없는 대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이런 교통 인프라 관련된 부족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발표에 앞서 지역별 수요를 세세히 따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의 생활 SOC 투자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미디어TV 유민호입니다. 주로 게임이나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쪽에 치우쳤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이제는 의료와 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여러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용성을 높여가고 있는 VR과 AR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증강현실 헬멧을 쓰고 대퇴골에 다가가니 카메라가 이를 인식해 어디를 어떤 각도로 절삭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이지만 AR을 통해 충분한 훈련을 거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카레발 구하기도 힘든 현실이고요. 실제 수술 사례를 통해서 배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자동차 내부 구조를 설명해주고 정비 방법을 알려주는 가상현실 정비 시스템 기술입니다. 정비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익힐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조립분해 순서에 따라서 감전사라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교육자가 가상현실 컨텐츠로 교육을 받을 경우 무제한으로 안전사고 위험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장갑차에 다가가니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야 할 부분이 자동으로 뜹니다. 기존의 책이나 동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군사장비 정비 교육을 VR을 통해 실제처럼 해볼 수 있게 되니 정비 품질이 고도화되고 작업의 오류도 줄었습니다. 그동안 게임이나 영상에 집중돼 있던 VR, AR이 의료와 군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VR, AR 시장은 2천억 원 규모.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VR, AR 시장은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 2020년 1조 원 규모로 4-5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차를 OEM 수입차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국산차인 건데요. 수입차 타는 기분을 내면서 수리비나 유지비는 국산차의 수준이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매량이 반토막이 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GM이 지난 6월 수입해 들여온 중형 SUV 이코녹스. SUV 인기를 등에 업고 경영 정상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출시 첫 달 385대가 팔려나가며 초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7월 191대, 8월 97대로 급기야 한 달에 100대도 안 팔린 신세가 됐습니다. 이 차는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여와 파는 이른바 무늬만 국산차입니다. 업계에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차량으로 부릅니다. 한국GM과 르노, 삼성이 각각 5종과 3종으로 총 8종의 차량이 내수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와 완성차 업계의 판매량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OEM 수입차 판매량 합계는 1688대입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하면 2달 새 판매량이 반토막 난 겁니다. 업계에선 OEM 차는 제조사에게 좋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OEM 수입차는 제조사들이 국내 생산 라인을 만들지 않아 투자비가 들지 않습니다. 또 해외에서 인기가 검증된 차를 들여와 성공하면 단기간에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취향에 맞는 옵션 선택이 힘듭니다. 국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옵션에 대한 것들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완성차 업체의 마케팅 실패를 꼽습니다. 선진국에서 만든 완성차, 프리미엄 이미지의 장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거품 논란과 회계 처리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바이오 제약업계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을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바이오 제약 기업의 제재 조치 내용을, 식약처는 임상 정보 등을 서로 적시해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 A는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 허가를 신청해놓고 과장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미리 보유해 놓은 주식을 매도해 부당한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신약 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허위 과장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돼 고의로 주가 조작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바이오 제약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식약처와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와 식약처의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재 조치받은 바이오 제약기업 및 임직원의 정보를, 식약처는 기업의 의약품 허가 절차, 임상시험 관련 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정보나 긴급사항의 경우 정보교환 담당자가 아니라도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질의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식약처가 입수한 바이오 제약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나 정보 교류의 절차 등이 없어 금융당국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약처도 또 여러 군데 과가 있어가지고 식약처에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워낙 이 업무 부분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없었죠. 금융위는 식약처의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분석, 불공정 거래 조사 단서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한금융이 1년여간 인수에 공을 들여온 옛 ING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회사 현재 사명은 오렌지라이프인데요. 그간 신한금융의 약점으로 꼽혔던 보험 계열사의 전력이 강화되면서 생명보험 업계의 판도 변화는 물론 신한과 KB금융 간 1위의 금융그룹 경쟁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지난해 신한금융이 KB금융의 1위 자리를 빼앗기면서 보험사 인수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이 들어맞았네요. 네, 신한금융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렌지라이프 지분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사회 이후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계약도 곧장 체결했는데요. 거래 대상은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오렌지라이프 주식 4,850만 주로 지분율로는 59.15%입니다. 거래가액은 주당 47,400원, 총 2조 2,900억 원 수준인데요. 그간 언급되었던 가격이 최대 3조 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한금융 입장에서 괜찮은 거래를 한 셈입니다. 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의 KB금융이 신한을 앞지르고 이 1위 자리를 빼앗은 데에는 증권사와 손해보험사 인수를 통해서 그 규모를 공격적으로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한금융도 생보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1위 자리를 다시 빼앗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덩치만 보면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만으로 1위를 재탈환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KB금융의 자산은 약 463조 원, 신한금융은 453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렌지라이프의 31조 원이 보태지면 신한금융이 KB금융을 21조 원가량 앞서게 됩니다. 또 그간 신한금융의 약점이었던 보험의 전력이 강화되면서 그룹 간 순이익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KB와 신한금융의 순이익 격차는 1,000억 원이었는데 보험 계열사로만 따지면 그 격차가 1,300억 원이었습니다. 보험 계열사의 열세로 승패가 갈렸던 셈인데 이런 약점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KB와 신한 간 경쟁도 이렇게 관심거리지만 이번 인수가 생보업계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로 신한생명의 업계 내 위상 어느 정도로 올라서게 될까요? 네, 신한생명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총 자산이 30조 7천억 원으로 중형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렌지라이프의 31조 원이 얹혀지면 업계의 4위인 NH농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삼성과 한화, 교보, 농협 등 그간 굳어졌던 빅4 체계가
빅5로 개편되는 셈인데요. 특히 상반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수입 보험료를 합치면 3조 8천억 원으로 농협과 교보생명에 맞먹거나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렌지라이프가 이제 신한금융에 인수가 되면서 신한생명으로 당장에 합병이 되는 건가요? 네, 합병은 언젠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당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각각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ING생명이 브랜드 사용계약 만료로 사명을 오렌지라이프로 바꾼 것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게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신한금융이 인수했다고 또 사명을 변경하면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관련 비용을 고려해도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합병을 하기에는 오렌지라이프 노조가 고용 안정과 독립 경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신한금융이 현재 그 손해보험사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손보사를 인수를 하면 더 효과가 컸을 수도 있는데 왜 생명보험을 인수하게 됐을까요? 네, 애초 신한금융이 손보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보사 중에서 마땅한 매물이 없다는 것인데요. 조영병 신한금융회장은 경쟁에만 매몰돼서 실속 없는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과 안정된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라이프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건전하고 안정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라이프는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보험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한생명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 여력 비율이 170%대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지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40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생명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배경에 대해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앞서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이 4개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7월 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3,000여 건, 2조 6천여억 원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동안 총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전수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증여세 등 410억여 원의 탈루세액을 추정했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최대 5% 지분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5% 룰이 일부 공익법인에는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규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해 이사 선임에 제한을 두고 주식 보유와 출연재산 사용 등에 대해 정부가 깐깐한 검증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상속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 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 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영업 규모가 확대되고 흑자를 지속하는 등 경영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6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이 2,605억 원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연체율은 4.5%로 작년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49%로 당국의 규제 비율인 7에서 8%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은 좋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차주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관리기업 HDC 아이서비스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관리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해 빌딩 특화 디벨로퍼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19일 코스피 상장 예정인 HDC 아이서비스는 1992년 설립해 99년 현대개발산업그룹에 편입됐습니다. HDC 아이서비스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16.7%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 2017년 말 기준 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95억 원을 달성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급증했습니다. HDC 아이서비스는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강화해 2025년엔 운영 임대주택을 5만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종수 HDC 아이서비스 대표는 낡았지만 잠재 가치를 지닌 빌딩을 매입 관리해 가치를 높여 되파는 빌딩 특화 디벨로퍼 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DC 아이서비스는 오늘 10일에서 11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공모가 희망 범위는 8,300원에서 1,700원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카카오톡 발송 메시지 삭제 기능 도입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읽기 전에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카카오는 삭제 기능 구현 방법 등을 추가 검토한 뒤 추후 업데이트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쏠쏠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되는 체크카드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체크카드 이용 금액은 4,91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전기 SUV 벤츠인 더 뉴 EQC는 현지 시간 4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행사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벤츠의 전기차 공개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시장 경쟁 확산에 점유율을 잃고 주가가 반년 뒤 30%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무리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올라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점차 궂은 날씨로 돌아서겠습니다. 전국이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좋음 또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내일 오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이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 속초 28도, 강릉 29도로 아침과 10도가량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20도 안팎,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부산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주말에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동해안에는 비가, 그 밖의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